여러분, 혹시 디그니타스라는 기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스위스에 있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정식 명칭은 한국말로 번역하면 죽을 권리를 위한 인권단체. 듣기만 해도 가슴이 먹먹하죠. 1998년부터 운영되고 있는데요. 자발적이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조력자살을 지원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곳 중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는 김정희입니다. 66년생 말띠이고요. 올해로 딱 60이 되었네요. 제가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한 지 벌써 10년이 다 되어 가네요. 사람들은 가끔 저에게 물어봅니다. 그 힘든 일을 어떻게 그리 오래 했냐고요. 저도 가끔은 내가 어떻게 버텼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날은 눈물이었고, 어떤 날은 감사였고, 어떤 날은 고통이었지만, 분명한 사실은 삶은 축복이고 선물이며, 죽음 또한 온갖 고통을 멈출 수 있는 신이 주신 마지막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건 제 친정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10년 전 지방의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사시던 어머니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새벽에 욕실에서 어지러워 넘어지신 것이 원인이었는지 오후에는 다니시던 교회분들과 구역 예배를 보시던 중 갑자기 구토를 하시고 온몸에 힘이 빠지며 의식을 잃으셨고 119 구급차를 타고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지셨습니다.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서울에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고속버스 속 3시간 내내 엄마를 다시는 못 보게 될까봐 주체할 수 없이 터져나오는 울음 때문에 다른 승객에게 폐가 될까봐 손수건으로 입을 틀어막고 겨우 병원에 도착했는데 엄마는 의식을 어느 정도 찾은 상태였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머리를 망치로 꽝꽝 내려치는 고통을 느끼셨다고 하더군요. 지주마카출혈이라는 뇌출혈의 일종으로 노화와 고혈압이 원인이 될 수 있고 증세는 벼락이 치듯 극심한 두통과 구토 증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두개골을 열어 터진 혈관을 묶어주고 고여있는 피를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 하지만 86세라는 고령에 수술을 해야 하는 건지 어찌해야 하는 건지 판단도 서지 않았고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저도 갱년기였고 사업 실패로 여러모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중이어서 엄마를 신경 쓰지 못하고 너무나 불효만 했다는 생각에 엄마를 그대로는 절대 보내드릴 수 없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수술 중 돌아가실 수도 있고 깨어나셔도 정상적인 인지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하더군요. 멀쩡히 깨어나셨다가도 식사 중 돌아가시거나 다른 부위가 뇌출혈을 일으켜 바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다며 장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돌아가셔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라고 하더군요.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주변에서는 90세 가까이 된 노인을 무슨 수술이냐며 말리더군요. 어쩌지 못하고 망설이고 고민하던 끝에 서명 받으러 온 젊은 레지던트 선생님에게 선생님의 어머니라면 지금 같은 상황에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레지던트 선생님은 저는 수술을 해드릴 것 같습니다. 특별한 지병이 없으시고 연세에 비해 건강하신 편이세요. 어쩌면 잘 회복하시고 수술 전보다는 덜 하시겠지만 결과가 좋을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라고 하셨어요. 결국 수술을 결정했고 10시간이 넘는 수술 후에 중환자실에서 엄마를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머리카락은 스님처럼 당연히 다 밀어져 있었고 머리 전체를 붕대로 칭칭 감은 상태로 온몸이 보라색으로 퉁퉁 부은 상태였습니다. 콧줄과 호흡기 등 온갖 기구들을 주렁주렁 달고 있는 엄마의 모습은 정말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그렇게 3주간을 중환자실에 계시던 엄마는 점차 의식을 회복해 가셨지만 60kg던 체중은 35kg까지 빠지고 온갖 통증이 괴로우셨는지 얼마나 아파야 죽는 거냐며 괴로움을 호소하셨고
그냥 수술하지 않고 편히 가게 두지 그랬냐고 하셨습니다. 내가 슬프지 않으려고 엄마를 고통스럽게 했다는 자책이 들기도 했지만 6개월간 정말 빠르게 건강을 회복해 가셨고 그 후 엄마는 7년을 더 사셨습니다. 외출은 휠체어를 타셨고 집에서는 보행기로 걸으시며 잘 지내셨지만 92세 생일을 앞둔 며칠 전부터는 서서히 다리에 힘이 풀리시고 식사를 반 공기도 못 드시는 상황이 오더군요. 더 이상은 보행기를 짚고도 걸으실 수 없게 되고 돌전의 아가처럼 기어다니는 상황이 되니 날마다 이제는 그만 가고 싶다. 너도 힘들게 그만하고 싶고 하루하루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시며 코로나가 한창일 때는 나는 코로나 걸리면 빨리 갈 수 있고 좋을 것 같다고까지 하셨습니다. 나를 그냥 산에다 갖다가 놓으면 하루 이틀 있다가 죽지 않겠냐며 농담처럼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저도 농담처럼 이왕 비싼 돈 들여 수술도 했겠다. 다시 부활했으면 100살은 채우고 가야지 라며 농담으로 응수하기도 있지만 누구보다도 성취욕구가 강하셨고 부지런하시고 학구적이신 엄마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과 그만 이제 편히 쉬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삶이 뭔가,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머리에 맴돌았습니다. 임종은 못해도 좋으니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편안히 주무시다 가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저의 그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구토와 열이 나기 시작했고 내 집에서 편히 죽고 싶다고 하시며 완강히 안 간다고 하시더니 너무 고통스러웠는지 병원에 빨리 가자고 하시며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심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고 폐렴과 염증균이 장기와 머리까지 퍼져 있다고 했습니다. 매일 40도 가까이 열이 올라 한겨울인데도 엄마를 다 벗겨놓아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코로 튜브를 넣어 죽을 밀어 넣어야 했고 수시로 가래를 빼주지 않으면 질식하는 상황이 자주 벌어져서 몇 번을 질식사할 지경이었고 가래를 빼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손을 허공에 내저으며 힘들어 하셨습니다. 콧줄을 수시로 빼셔서 결국 손목을 결박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하루에도 수차례 온갖 검사를 명목으로 주사 바늘을 쉴 새 없이 찔러 양팔과 다리까지도 피멍이 든 상태로 침상에 팔을 결박당한 엄마를 지켜보는 제 심정은 삶의 마지막이 너무도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엄마를 고통 없이 편안하게 보내드릴까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연명치료 의향서를 이미 작성해 두었고 담당 의사에게도 편하게 가시게 해달라고 했지만 의사는 온갖 검사와 협진 등으로 매일 엄마를 괴롭혔고 심지어 머리에 염증이 있다며 다시 머리를 수술해야 한다는 말까지 하더군요. 저는 의사에게 당신 어머니면 92세에 저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당신 엄마 머리에 이미 7년 전 머리를 수술한 흉터가 저렇게 크게 남아있는데 또 칼을 대고 수술을 할 수 있냐며 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머리에 바늘 하나도 꼽지 말라며 소리소리 질렀고 때로는 우리 엄마가 너무 처참하지 않냐며 날마다 그만 가고 싶다고 하셨어요. 제발 편안하게 고통 없이 가게 해주세요 라며 의사에게 강력히 주장했고 연명치료 의향서를 몇 번이나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때서야 수술하자는 말은 더하지 않더군요.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병원의 경영 논리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고령의 노인에게 온갖 수술과 검사를 명목으로 극심한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고통받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나의 미래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 참 답답하기도 합니다. 대학병원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의 입원 규정이 있어서 계속 입원이 어렵다며 병원을 옮기라고 하더군요. 여전히 열이 오르고 아무리 항생제를 투여해도
엄마의 염증 수치는 정상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사시던 고향으로 내려가 요양병원에 입원하셨고 그 후 계속 의식이 없는 상태로 지내시다가 3개월 후 코로나까지 걸려서서 천국에 가셨습니다. 코로나19가 극에 달해 온 나라 전체로 퍼질 때라 엄격하게 면회가 금지되고 부모님 시신조차 보지 못하고 장례를 치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상황에서 병원의 배려로 엄마를 다행히도 돌아가시기 전 3일 내내 30분 짧은 면회였지만 뵐 수 있었습니다. 의식이 희미하게 돌아온 엄마는 눈을 뜨고 계셨고 거친 숨을 몰아 쉬고 계셨습니다. 저를 알아보시는 듯 했습니다. 엄마의 얼굴에 제 얼굴을 부비며 눈물 범벅이 되어 엄마, 사랑해. 엄마, 너무너무 고마워. 라고 말해주었고 엄마는 저를 바라보며 눈빛으로 평소처럼 우리 막내딸 고맙다. 건강하게 잘 살아라 라고 얘기해 주시는 듯 했습니다. 그날 짧은 면회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아무도 없는 밤거리를 짐승이 표유하듯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헤매고 다녔습니다. 엄마, 오늘만 내가 실컷 울게. 엄마의 바람대로 나에게 주어진 나머지 시간들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다 엄마 곁으로 갈게. 라고 다짐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사흘 내내 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고 의연하고 기쁜 마음으로 엄마, 안녕. 먼저 가 계세요. 그렇게 엄마를 보내드리고 더 이상 엄마가 고통스럽지 않다고 생각하니 한결 마음이 편해지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죽음에 대해 자주 떠올리게 되었고 역설적이게도 죽음을 생각하니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고 의미 있게 보내려는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의 갈등이나 원망도 잦아들고 주변 사람들과의 사소한 갈등도 내가 더 양보하고 이해하고 먼저 손 내미는 사람으로 변해가더군요. 코로나로 인해 40일 동안 대학병원 폐쇄병동에 갇혀 엄마를 병간호할 때 엄마 외에 다른 환자분 5분, 총 6분의 어르신들과 한 병실에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광경이 너무나 처참하여 존엄사와 안락사에 대해 저는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과연 이게 사는 것일까? 숨만 쉬고 있는 이 시간이 정말 생명이라 말할 수 있는 걸까? 인간답게 살아간다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어떻게 해야 존엄하게 고통 없이 죽을 수 있을까?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계신 바로 옆 침상의 어르신은 하얀 백발에 너무나 곱고 우아한 할머니가 입원해 계셨습니다. 파킨슨 병이 상당히 진행되신 듯했고 인지가 있는 상태에서 목 아래로 거의 움직일 수 없는 상태셨습니다. 가래가 너무 심해서 목정 중앙에 구멍을 뚫어서 가래를 배출해내는 수술을 받으려 입원을 하신 듯했고 수술 후에는 다시 지금껏 계셨던 요양원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신지 딸이 찾아오면 더 서럽게 우셨습니다. 딸도 울고 어르신도 울고 커튼을 사이에 두고 저도 그 딸과 어르신의 입장이 너무 이해되어 같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딸을 대신해 고용한 조선족 간병인은 어르신의 가래와 대소변을 받아내며 할머니의 몸을 수시로 거칠게 케어하며 때로는 어린아이를 꾸짖듯 언어 폭력을 가했고 말씀을 할 수 없었던 할머니는 괴성을 지르며 서럽게 자주 울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간병인 구하기가 별따기처럼 어려워 보호자에게 간병인을 바꾸라는 귀뜸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르신이 저를 쳐다보시던 눈빛이 잊혀지질 않습니다. 의식이 없는 엄마가 차라리 덜 고통스러워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제가 정말 무서웠던 건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이 허락되지 않는 고통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오전에 돌봐드리는 79세 김영자 어르신은 49세의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어 30년을 휠체어에 의존해 생활하고 계십니다. 제가 돌보는 3시간 동안 수시로
소변줄을 하고 계신 아랫배와 마비 상태인 다리와 고관절에 무서운 진통이 수시로 찾아온다고 하십니다. 식은 땀을 흘리시고 목덜미 옷자락을 쥐어 뜯으며 죽고 싶다고 수시로 말씀하십니다. 점점 더 고통의 주기가 짧아지고 있습니다. 자면서 그냥 소리 없이 고통 없이 죽는 법이 없냐고 물으십니다. 제가 돌아간 후에는 하루 종일 혼자서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을 이쪽 저쪽 채널을 돌려가며 찾아서 시청하고 계셨습니다. 6남매의 자제분들이 당번을 정해 전국 각지에서 오셔서 주말에 1박 2일을 묵어가시는 상황이라 어른신의 그 고통을 알고 있을 테지만 차마 다른 장기에 무리가 되어 어르신이 잘못될까봐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왜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지켜만 봐야 하는 걸까요? 눈으로, 몸으로, 영혼으로 절규하는 사랑하는 이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법이라는 이름으로,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지켜만 봐야 하니까요. 저는 55세의 엄마와 함께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연명 치료는 하지 않겠다는 문서죠. 연명이라는 이름 아래 이어지는 고통은 그건 삶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불의의 사고로 의식이 없다면 나는 그냥 그대로 가도 좋을 것 같은데 너희들이 좀 섭섭할 테니 나를 치료해줘라. 그리고 60대에 내가 암이 걸리면 항암 치료를 받을게. 그런데 엄마가 70대에 암 선고를 받으면 그땐 아무것도 치료받지 않고 그냥 존엄하게 고통 없이 가고 싶다. 라고 수시로 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엄마는 닥치지도 않은 일을 말한다며 언짢아 했지만 막상 일이 닥치면 그때는 이미 늦고 평소에도 엄마 아빠의 죽음을 생각하고 너 자신의 죽음도 생각하면 삶이 더욱 명료하고 소중해진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사실 우리 딸들은 12살 노견이 되어 수시로 아픈 우리 집 강아지의 죽음만을 생각하며 슬퍼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사실 누가 먼저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 말이죠. 스티브 잡스가 말한 것처럼 죽음 생각하니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만 남더군요. 아이들에게 저에 대한 마지막 기억을 고통만 받다간 엄마로 남기고 싶진 않습니다. 저는 존엄사를 선택할 겁니다. 이런 선택이 허락되지 않는 지금의 우리 사회가 너무 잔인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저와 비슷한 시기에 아버지를 요양원에서 보낸 친구와 꼭 인간의 마지막이 그렇게 잔인하게 고통받으며 가야 하는 거냐며 우리는 꼭 스위스로 가서 고통 없이 존엄하게 죽자는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했습니다. 거기 가서 죽으려면 4천만 원 들어 돈을 열심히 모아야겠다. 라며 겉으로는 웃었지만 마음으로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디그니타스라는 기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스위스에 있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죽을 권리를 위한 인권단체. 듣기만 해도 가슴이 먹먹하죠. 1998년부터 운영되고 있는데요. 자발적이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조력자살을 지원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곳 중 하나입니다. 놀랍게도 스위스에서는 외국인도 조력자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여행, 죽음 관광이라는 말까지 생겼죠. 매년 유럽은 물론 미국, 일본, 한국에서까지도 삶을 끝내기 위해 스위스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디그니타스를 이용하려면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첫째, 신청자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어야 하고, 둘째, 반복적인 의사표현이 필요합니다. 즉흥적인 감정으로는 절대 허용되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최종 약물 복용은 반드시 스스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의료진이 약을 직접 주입해주는 건 안 되고 자신의 손으로 약을 복용하거나 버튼을 눌러야만 합니다. 그 순간에도 자기 결정권을 지켜주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오히려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 고통을 줄이는 게 불법이 아니라 인권이라고 말하는 나라. 그게 스위스였던 거죠. 물론 비판도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만 가는 곳 아니냐, 죽음을 쉽게 여기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들이요. 하지만 제가 요양 현장에서 본 죽음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오래 버티고 지나치게 아팠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너무 많은 고통을 남기고 갔습니다. 디그니타스는 그런 고통 앞에서 당신의 고통에 공감합니다 라고 말해주는 유일한 기관 같았습니다. 죽음을 권유하는 게 아닙니다. 삶이 더 이상 삶답지 않을 때 마지막 선택을 존중해 주는 것. 그게 저는 진짜 존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나라엔 아직 이런 기관이 없죠. 법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너무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사람들이 무작정 고통을 참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오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간병했던 시간. 왜 존엄한 죽음이 필요하고 왜 우리는 그 권리를 준비해야 하는지를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울고 있는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모두에게 인간다운 마지막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올해로 60이 된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우리는 부모를 마지막까지 돌본 마지막 세대입니다. 5남매, 6남매로 부모님에 대한 부양 부담도 나누어졌지만 우리 자녀 세대는 한두 명이 전부이고 그 무거운 짐을 남아있는 자식에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할 수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인간다운 마지막을 지혜롭게 준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에 몸부림치는 걸 수년간 지켜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남은 사람에게도 깊은 고문입니다. 죽음을 선택할 권리는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모두의 존엄을 위한 문제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고통을 연장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삶을 존중하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답게 살고 싶은 겁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썼던 그날 저는 결심했어요. 누군가 제게 묻는다면 저는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인간답게 살고 싶고 인간답게 떠나고 싶습니다. 2025년 5월 28일자로 프랑스 하원에서 조력사망 법안이 통과됐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고통 속에서 떠나기를 원하는 환자가 의료진의 도움으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프랑스 국민들은 오래전부터 이 주제를 두고 뜨겁게 토론해 왔습니다. 이제 프랑스도 존엄한 죽음에 한 걸음 다가간 셈입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조력 사망이나 안락사를 허용하는 나라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캐나다, 스페인, 뉴질랜드, 호주, 심지어 미국의 일부 주까지도 환자가 원한다면 조용히 생을 마무리할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그 나라들 사람들만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 역시 저처럼 가족의 마지막을 지켜본 사람들일 겁니다. 끝없는 고통 속에서 무력하게 바라보는 것만이 사랑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나라는 아직 조력 사망이나 안락사가 모두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2018년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돼서 연명치료 중단은 가능해졌죠. 여러분, 혹시 김할머니 사건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참 자주 떠올리는 이야기예요.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아주 중요한 사례였거든요. 2008년이었습니다. 당시 77세였던 김할머니는 폐암 조직 검사를 받던 중 과다출혈로 인해 심각한 뇌 손상을 입으셨어요. 그때부터 의식 없이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 계셨고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하셨죠. 가족들은 할머니가 원하지 않는 연명치료를 중단해달라고 병원에 요청했습니다. 어머니를 더 이상 고통스럽게 살게 하고 싶지 않다면서요. 하지만 병원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거절했어요.
그래서 결국 가족들이 법원에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죽음을 선택하게 해달라고 법정에 간 거니까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뜻밖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환자가 의식이 있었다면 연명 치료를 거부했을 것이라는 점이 명백하다면 그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이게 바로 2009년의 김할머니 판결입니다. 그때부터 많은 이들이 죽음에 대해, 연명 치료에 대해, 그리고 마지막 선택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그 사건이 계기가 되어 2016년에 연명의료결정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졌고 2018년부터 정식으로 시행되기 시작했죠. 저와 엄마는 2020년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김할머니나 우리 엄마, 그리고 제가 지금 방문 요양 서비스를 해드리는 김영자 어르신처럼 마지막을 고통 속에서 무의미하게 오래 누워있기보다는 제 의지로 생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마음에서요. 이 법 덕분에 이제는 누구든지 건강할 때 미리 나는 연명 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공식 문서로 남길 수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나의 마지막을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이 된 거죠. 물론 아직 조력사망이나 안락사는 불법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김할머니가 열어주신 이 길을 우리 사회가 끝까지 이어가야 한다고요. 고통 앞에서 무력했던 지난 시간들이 조금은 덜 아프고 조금은 덜 외롭도록 지금 우리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자신의 삶과 마지막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 그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76%가 조력 사망을 찬성한다고 해요. 법안도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아직 제대로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문화는 여전히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꺼립니다. 죽음은 불길한 것, 피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음은 두려운 게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은 죽음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첫째,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써두는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연명 치료는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기록해 두는 거죠. 둘째, 자녀들과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엄마나 아빠가 아프면 어떻게 하고 싶은지, 언제쯤이면 치료를 멈춰도 괜찮은지. 그 대화를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아이들이 더 고통스럽습니다. 셋째, 부모님이 요양병원에 계시다면 그분들의 표정을, 눈빛을, 손끝 떨림을 다시 들여다보세요. 정말로 살아있기를 바라는 건지 아니면 떠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건지 그건 매일 곁에 있는 사람만이 압니다. 고통 없는 마지막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꼭 매듭 지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넷째, 나의 마지막을 스스로 설계해 보세요. 나는 어떤 공간에서 누구와 어떤 감정으로 떠나고 싶은가. 그걸 상상해 보는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인간답게 살게 됩니다. 지금 저는 요양보호사로서도 사랑하는 자식의 엄마로서도 그리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도 확신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도 존엄할 권리가 있습니다. 누구도 침대에 묶여 고통만 반복하다 떠나야 하는 존재가 되어선 안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도 지켜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가장 깊은 모습 아닐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세요.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평화의 시작입니다. 이 영상에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요양보호사 박정희였습니다.